실상사 주지스님이시고 조계종 화쟁위원회에서 우리 결의의 평화를 위해서 머리로부터 가슴으로, 가슴에서 발까지 평화를 실천하시고 계신 큰 스님이십니다. 우리 도법 스님을 뜨거운 손뼉으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큰 자리에서 얘기하는 줄은 몰랐는데 난 둘러앉아서 얘기하는 데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큰 강당이네요. 저는 화쟁위원장 또 실상사 주지라고 이제 소개를 하고 하시는데 실상사 주지는 아니고요. 주지는 2004년도에 주지하다가 그만두고 이제 탁발술래를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15년 전에 그만둡니다. 살기는 실상으로 살고 있고 요즘 저 자신은 소개를 드리면 한반도 평화 만들기 은빛 순례단의 단원입니다. 요즘 정체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함께 얘기하는 자리에 오게 됐는데 첫 시작을 한반도 평화 만들기 은빛 순례를 이제 시작하면서 정리했던 조그만 글이 하나 있어서 이걸 읽는 것으로 얘기를 시작할까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예. 전쟁 보내고 평화 부른다. 평화의 용광로로 핵전쟁을 녹인다. 여기 은빛은 60세 이상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은빛과 그 이하는 이제 금빛이라고 그러고 은빛과 금빛들이 함께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만들자. 그런데 그 길을 열어가는 그 길을 열어가는 시작을 나이 든 사람들이 좀 나서서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마음이었던 거죠. 우리 어버이들은 아이들의 평화로운 미소를 볼 때 한없이 행복합니다. 엄마 아빠들은 아이들의 명랑한 웃음소리를 들을 때 삶의 활력이 살아납니다. 온 국민이 평화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하늘엔 우리 아이들의 기쁨과 희망을 빼앗아갈 전쟁 불안과 공포의 먹구름이 가득합니다. 일찍이 성자들께서 말씀하셨고 인류 역사가 웅변하고 있습니다. 불은 반드시 물로 꺼야 하듯이 전쟁은 오로지 인내와 대화와 평화로만 해결된다라고 현실 경험으로 보면 튼튼한 안보의 토대 위에 평화로운 일상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그럴 때 희망의 길도 만들어집니다. 이 사실은 촛불과 태극기가 잘 증명해 주었습니다. 평소 평화 실력을 갖고 온 시민들의 비폭력 행동이 평화의 촛불을 밝혔고 그 바람이 평화의 태극기를 휘날리게 했습니다. 현실이 된 평화의 승리, 민주주의 승리 앞에서 우리는 환호했고 세계는 감동했습니다. 이미 길은 열렸습니다. 천만 시민이 일어나 평화의 태극기와 촛불을 들어올리는 순간 우리의 꿈은 현실이 됩니다. 문제는 북핵과 전쟁 이전에 김정은과 트럼프 그리고 우리들의 가슴에 응어리진 서로에 대한 분노와 증오, 불안과 공포의 핵덩어리입니다. 우리 모두 저 핵덩어리를 녹여내는 일상적 평화의 실력을 갖추는 것이야말로 진정 전쟁과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확실한 길입니다. 핵전쟁을 녹여내겠다는 간절한 평화의 마음으로 온 국민이 일어서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운명이
누군가에 의해 좌우되는 부끄러운 역사, 전쟁의 불안을 안고 잠들어야 하는 불행한 역사를 끝내고 평화의 한반도, 자유의 대한민국을 아이들에게 선물해야 합니다. 죽을 각오를 하면 산다고 했습니다. 은빛 10만 명이 뜨거운 가슴으로 핵전쟁을 녹이겠다고 나서는 순간 전쟁의 밤은 물러가고 평화의 대낮이 찾아오는 것은 불보듯 합니다. 반면 싸워 무찌르겠다고 나서는 순간 야만의 전쟁으로 무수한 사람들이 희생되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참혹한 미래를 떠안기게 됩니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은빛들이 마중물되어 아이들에게 줄 선물, 평화의 한반도, 자유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은빛의 걸음걸음은 황홀한 저녁 노을처럼 빛날 것이고 선물 받은 아이들의 환한 미소는 장엄한 일출처럼 희망찰 것입니다. 이제 마중물 은빛 순례자들이 평화의 몸짓으로 황홀한 일몰과 장엄한 일출을 위해 한반도 평화 순례를 떠나려고 합니다. 부디 5천만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손녀, 손자들이 서로 따뜻하게 격려하며 함께 하시길 두 손 모아 청합니다. 이게 이제 작년 가을에 한참 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말폭탄을 막 터뜨렸지 않습니까? 그 말폭탄이 현실이 될 것 같은 아주 위태위태한 상황. 그때 이제 어쨌든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이 모여서 어차피 이게 평화적 방식으로 전쟁을 막고 평화의 길을 열어가려면 이건 어쩌면 온 몸을 내던져서 뭔가 행동해야 온 몸을 내던져서 평화적으로 행동해야만 가능한 일인 거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살 만큼 산 사람들이 그 역할을 하는 게 맞겠다. 한 60년 살았으면 크게 여한이 없을 테니까 남은 시간들을 핵이 날라오면 피하거나 도망갈 게 아니라 내 가슴으로 핵을 받아 안겠다. 평화가 아니면 우리는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겠다. 그럼 이렇게 그 길을 열어갈 사람들이 좀 나서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은빛들이 시작을 하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일이었고요. 그때 썼던 글이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우리가 이제 세월호를 겪으면서 세월호가 던진 마지막 메시지가 뭘까? 세월호가 어쩌면 만들어내는 아픔 또는 한, 분노, 증오 또는 뭐 절망, 공포 이런 것들을 다 녹여내고 당시에 온 국민들이 이구동성으로 외쳤듯이 세월호 이후의 대한민국은 반드시 달라질 거야. 또 반드시 달라져야 돼. 반드시 달라지도록 할 거야. 이렇게 사실은 우리가 생각을 하고 또 마음들도 내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달라진 대한민국이 과연 무엇이어야 돼? 어떤 대한민국이 할까? 달라진 대한민국. 특히 그 중에 우리 아이들의 염원이 실현되어야 결국은 그 세월호의 아픔이 치유되어지고 한이 풀리고 이것이 새로운 희망이 될 텐데 그래서 아이들의 그런 바람이 한마디로 표현되면 과연 그게 어떤 표현이 좋을까?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아주 소수이긴 하지만 그런 쪽에 고민했던 사람들이 평화로운 대한민국 또는 평화로운 한반도, 평화로운 미래. 결국은
이걸 만들어내고 이걸 아이들한테 넘겨줬을 때 세월호의 한은 풀리고 아이들의 꿈은 실현되어지고 어쩌면 세상을 떠난 아이들도 그렇게 했을 때 어쩌면 우리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구나. 우리의 죽음이 의미가 있구나. 그럼 이렇게 정리될 수 있지 않을까. 사실은 그런 마음들이 전 은빛순례로까지 이어져 온 셈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보면. 그러나 실제는 우리가 평화 얘기를 하지만 실제는 사실은 삶의 모든 과정들을 평화롭게 하는 건 쉽지 않지 않습니까? 실제 해보면 특별한 요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저는 이제 우리가 우리 삶을 좀 주의 깊게 잘 관찰해 보면 우리가 너무 어렵지 않게 또는 너무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아니하면서도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길이 이제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을 있는 게대로 잘 관찰하는 것들을 우리가 소홀히 하거나 간과하다 보니까 실제 문제가 요만큼인데 이만큼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경향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실제는 요만큼인데 생각으로 이만큼 잃어버리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평화도 저는 같은 맥락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실제는 대부분 삶의 과정들을 평화롭게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삶이 유지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부분을 사실은 간과합니다. 따라서 가볍게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 평소 평화롭게 삶의 문제를 다뤄가고 있는 이 사실이 실제는 굉장한 건데 우리는 너무나 평범하다 보니까 별것이 아닌 걸로 생각하죠. 그리고 주로 뭘 기억하는가? 대단히 폭력적인 것을 기억합니다. 그건 원청 자극이 강하고 자극이 강하니까 강렬하게 기억이 되고 강렬하게 기억이 되니까 이게 오래 갑니다. 그래서 온통 우리는 그냥 폭력적으로 삶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한번 봐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만 놓고 보더라도 잠깐이긴 하지만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지금 숫자로 치면 몇 분이나 될까? 한 20명 가까이 되실 것 같은데요. 여기에. 한 20명 사람이 모여서 지금 한 1, 20분만 놓고 보더라도 일단 평화적으로 우리가 지금 서로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건 너무나 평범한 일상이다 보니까 이게 별게 아닌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근데 만약 여기서 누군가가 1초만이라도 소리를 지르고 악담을 하고 분노하고 저주하면 어떻게 될까요? 온통 우리는 20여 명 식구가 모여서 20분 동안 온통 소리 지르고 악을 썼다라고 기억하게 됩니다. 실제는 20분 동안 우리는 평화롭게 했는데 누군가가 1초 동안 악을 쓴 것 때문에 20분 동안 평화롭게 한 건 싹 사라져버리고 1초 동안 악 쓴 것만 남는 거잖아요. 실제 일상을 보면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폭력적으로 우리 일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삶은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우리가 좀 중요하게 보고 있지 않다는 게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실은 너무나 사실은 일상을 평화롭게 살아가는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기도 하고 평화롭게 삶을 만들어가는 그런 실력들도 사실 굉장히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걸 중심으로 우리 삶을 바라보고 해답을 찾아가면 결국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조금만 더. 20분 중에서 1초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1초만, 20분 중에서. 그런데 우리는 20분 전체가 다 그런 판이라고 생각해버리니까 엄두가 안 나버립니다. 인간은 도대체가 이게 삶의 모든 과정을 평화롭게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처럼 이렇게 인식해버린다. 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잘 살피는 게 문제를 풀어가는 중요한 토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20분 중에서 뭐 19분 90초까지 우리가 잘 했다. 근데 10초만 문제였다. 그럼 이건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경험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는 한국 사회가 이제 소위 뭐 진보 보수 또는 뭐 좌파 우파에서 이제 분열돼서 극단적으로 대립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모순된 현상 중에 하나가 너도 나도 북쪽하고는 대화를 하자고 그래요. 북쪽하고는. 근데 우리 안에서 진보, 보수, 좌파, 우파는 대화하자고 잘 안 해요. 얘기를 해보면 서로 그 사람들 상대로 소용없어. 대화도 안 해. 주로 이런 경향. 실제는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실제 그런 작은 실험들을 많이 해왔는데 실제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요. 80%는 의견 접근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80%는. 우리는 아예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은데 80%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게 작은 실험이었지만 제가 한국 사회에 그런 문제를 좀 풀고 녹여서 더불어 함께 살도록 가는 길 열어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했던 것이 이제 화쟁위원회에서 사회적 대화라는 걸 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진보 좌파 쪽에서는 이수호 선생님이 나오셨고 보수 우파라 쪽에서는 서경석 목사가 나오셨습니다. 이 두 분은 원수가 아니고 원수지. 이수호 선생이 서울 교육감 출마했을 때 서경석 목사가 전위에 서서 저 빨갱이 이수호는 교육감 되면 안 된다 해서 선거운동을 전입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걸 풀고 좀 녹이고 넘어서서 함께 가는 길을 모색해야 된다. 여기에 이제 나름대로 문제의식을 공유한 부분이 있어갖고 제가 하도 이제 권유를 하니까 뭐 좌파를 대표하는 것도 아니고 우파를 대표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한국 사회 문제를 풀어가는 중요한 고리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취지에 공감을 해서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차명을 두 가지를 합의했습니다. 하나는 한국 사회의 종북 문제. 어쩌면 북한 문제를 어떻게 바라고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적어도 빨갱이 종북이라는 언어는 이게 한국 사회는 죽임의 언어잖아요. 정말로 파괴적인 언어인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적어도 보편적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동의할 수 있도록 좀 문제를 다뤄내자. 그렇게 해서 그걸 합의를 만들어내고 이걸 공론화시키도록 하자. 근데 합의했었어요. 합의해서 선언문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공론화시키는 과정을 잘 좀 효과적으로 밟아가자 해서 준비하는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국정교과서 문제가 이제 불이 붙으면서 이걸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멈췄습니다. 그게. 또 다른 하나는 대우조선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됐습니다. 구조조정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구조조정의 방향과 기조, 원칙적 기조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거 갖고 한번 했어요. 그것도 사실 합의를 했어요. 그것도 이거를 먼저 공론화해서 거제에 내려가고 이제 뭐 노조들도 만나기도 하고 등등 하면서 이제 공론화시키는 과정을 준비해가는 과정에서 탄핵 정국이 이제 불이 붙죠. 그러면서도 이거 역시 멈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냐면 실제는 도저히 만나서 대화하고 소통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 대상이지만 실제 만나서 해보면 80% 의견을 좁히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다. 20%는 좀 더 공을 들이면 가능하다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전 이런 것들이 사실은 결국은 삶의 모든 과정을 평화롭게 다뤄가는, 평화롭게 풀어내는, 평화롭게 다뤄가는 하나의 이제 우리의 경험과 실력을 쌓는 길이기도 하고 그런 어떤 문화를 만들어가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지리산 운동하는 사람이니까 지리산은 댐 문제 때문에 지금 수십 년간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많이 이거는 이제 전 정부 때예요. 전 정부 때 있습니다. 정도 많이 변하고 있는 건 틀림없어요. 변하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늘 그동안 이 뭔 일을 하면 정부가 계획 세우고 설득해서 관철시키는 방식이에요. 근데 그걸 관철시키는 방식은 반드시 지역사회를 쪼각을 냅니다. 분열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일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 부작용이 너무 큰 거예요. 그렇지. 그것이 뭐 강정, 밀양 뭐 곳곳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는 안 되겠다 해서 바꾼 게 뭐냐면 사전에 관계된 사람들하고 충분하게 논의하고 합의해서 진행한다. 이게 이제 바꾼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댐 타당성 심의위원회라는 걸 꾸밉니다. 그런데 반대 대책위는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너무나 크니까 아예 만나려고 안 해요. 맨 거짓말만 하고 맨 이용만 하고 해갖고. 그래서 그 녹색연합에 일했던 친구가 그 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서 저한테 왔어요. 대책위하고 좀 만나 대화할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안 하려고 그래요. 대책위는 정부를 믿을 수 없다. 맨 거짓말만 하고 맨 악용만 하고 그런다. 그래서 설득해서 1년 반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만났습니다. 계속 국토해양부 쪽하고 대책위 쪽하고 만났는데 대단히 많은 게 풀리고 정리가 됐어요. 아 이렇게 되면 대화하고 합의해서 할 수 있겠다는 신뢰 형성될 정도.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국면이 만들어집니다. 그동안 이 신운동 진영에서는 물 관리를 좀 통합적으로 하자. 이거 계속 요구해왔거든요. 근데 이 정부가 그걸 하려고 합니다. 물 관리 정책을 통합적 체계 속에서 합니다. 근데 그것이 가능해지려면 정부 조직법인가가 바뀌어야 돼요. 근데 그것은 지금 멈춰 있습니다. 그 제도가 안 만들어져가지고. 그런데 1년 반 동안 대화하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좁혀져요. 저는 이제 어쨌든 간에 우리가 평화라고 하는 게 지금은 무슨 대단히 고도한 방법이나 기술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저는 사실은 꼭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기본 전제가 좀 필요합니다. 우리는 죽은 하나 같이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러니까? 하나는 세상 자체가 같이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상 자체. 두 번째는 현실을 경험해 보면 같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경험. 같이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를 원수도 같이 살아야 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원수도.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끼리만 사는 게 아니고 원수라 하더라도 우리 같이 살아야 된다는 이 전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닐 것 같지만 아닌 게 아니라 그건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은 빼버리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만 살겠다 하는 것은 우리의 관념일 뿐입니다. 현실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현실. 실제 상황은. 그래서 함께 살아야 된다는 전제. 함께 살아야 된다면 그 다음에 어찌해야 됩니까? 저는 함께 살아야 된다는 전제 때문에 나온 가르침들이 성인들이 가르치라고 합니다. 그걸 가장 극적으로 해준 건 예수님 말씀이죠. 원수를 사랑하라. 왜 사랑해야 됩니까? 원수. 여기 혹시 또 목사님이나 교회 다니시는 계신지 계실 거라는 생각이 여기 앞에 목사님 계십니다. 네. 왜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까? 그 이유가 뭘까? 전 이것 때문에 사실은 많은 이야기들을
해왔었는데요. 거기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제일 본질적인 것은 우리는 죽어나가나 함께 살도록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단순화시키면 저는 본인이 인간다워지기 합니다. 원수를 원수로 대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인간다운 인간이라 할 수 없잖아요. 원수를 원수로 대하면 똑같은 놈이라고 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으로 대할 때 인간다워지는 거죠. 저는 이런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함께 살아야 된다는 전제를 좀 확실하게 세워놓고 보면 그 다음에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길이 뭐겠습니까? 주먹으로 하지 말자 이런 거잖아요. 분노와 증오로 하지 말자 이런 거잖아요. 결국 함께 살아야 되니까. 그럼 결국 만나고 대화하고 소통하고 서로를 가능하면 이해하고 인정하고 존중하고 더 나아가서 서로 협력하고 나누고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게 이 부분은 사실은 특별하게 무슨 뭐 특별한 주로 종교인들이 무슨 특별한 방식, 특별한 뭘 자꾸 많이 얘기하는 경향이 많은데 저는 그거 별것이 없다고 봐요. 별것이. 함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만 투철하게 놓고 보면 그다음 이 부분을 가장 잘 증명해 주는 현장은 어디겠습니까? 가족입니다. 가족. 어떻습니까? 가족. 가족끼리는 거의 우리가 운명적으로 함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지간해갖고는 분노와 증오로 다루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지간해갖고는 완력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가족은. 이거 확대하면 확대하면. 물론 가족 안에서도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하긴 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정말로 예외적인 경우들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 안에서는 그래도 그렇게 극단적인 상황으로 안 가고 문제를 다루는 걸로 우리가 소화를 시켜낸다는 겁니다. 이걸 좀 사회적으로 확대시키면 바로 결국은 평화의 길, 바로 그 길이라고 하는 걸 좀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평화를 얘기한다고 해서 아주 특별한 방식, 특별한 기술, 특별한 뭔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이 관념도 전 오히려 평화의 실력을 길러내고 평화의 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집니다. 마치 우리는 실제는 70-80% 평화롭게 적어도 80% 이상 우리는 평화롭게 살려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해요. 한 뭐 20% 정도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관념적으로 생각으로는 거의 그냥 뭐 80-90%가 폭력적으로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엄두가 잘 안 나는 거예요. 근데 80% 이상이 평화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한 20% 정도가 지금 문제가 된다 하면 뭔가 해볼만 하잖아요. 덤벼들어서. 야, 우리가 노력하면 되겠네. 해볼 수 있겠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잘 관찰을 하고 잘 정리를 해내면 사실은 우리가 풀어낼 수 있는 일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하는 걸 좀 확신이 있으면 좋겠다. 전 그래야 우리가 평화 얘기를 초까지로 해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선 그 얘기부터 좀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그림은 아까 제일 전제 세상을 함께 살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 걸 이것은 그냥 제 생각을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잘 파악해 보면 그건 뭐 누구의 얘기가 아니고 세상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그림입니다. 제일 밑에가 사람이고요. 오른쪽이 네 발 달린 짐승, 왼쪽이 새와 물고기, 사람 머리 위쪽이 나무, 숲, 식물, 그리고 해와 달입니다. 그러니까 우주 삼라만상을 아주 단순화시켜서 사실적으로 시각화한 것입니다. 이 그림 이름은 생명평화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생명평화문이. 그리고 이 생명평화문의를 만든 사람은 안상수 교수입니다. 아시는 분 아시죠? 홍익대 미대에 계시다가 지금은 학교 정리하고 파주에서 대한대학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대학. 우리가 생명평화운동을
하면서 그분하고 인연이 돼갖고 우리가 부탁을 했어요. 우리가 생명평화 운동을 하는데 이 생명평화 운동을 좀 운동이 갖는 정신을 좀 잘 드러낼 수 있는 무엇을 좀 하나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당신 갖고 있는 재능을 갖고 그동안에 우리가 기꺼이 이 작품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작품을 당신의 대표작이라고 합니다. 대표작.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보십시오. 그냥 우리 육안으로만 보면 또 우리 그냥 일반적인 생각으로만 보면 태양과 나는 아무 관계없는 남남인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공간적으로 아득히 멀리 떨어져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는 어떨까? 태양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순간 지금 여기 그 누구의 삶도 불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태어나고 살아가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거는 전 뭐 부처님도 별 수 없고요. 예수님도 별 수 없다고 봅니다. 진보, 보수 관계없습니다. 동서고금, 남녀는 누구도 관계없습니다. 태양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순간 이 세상의 그 누구의 삶도 불가능하다. 태양 가장 멀리 있는 태양과 나의 관계가 그런데 다른 거 하물 말해서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그림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어쩌면 뭐 이 우주에 우주에 대한 얘기도 온갖 얘기들이 많습니다. 뭐 무수한 우주가 있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러면 무수한 우주라고 칩시다. 적어도 이 세상 이 우주에 있는 무수한 우주까지 포함해 하더라도 이 세상에는 분리 독립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너 따로 나 따로 이것 따로 저것 따로 그것이 시간, 공간, 유형, 무형 또는 뭐 정신, 물질 또는 육체, 영혼, 마음 어떤 개념으로 표현이 되든 간에 온 우주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을 놓고 봤을 때 모두가 다 그물의 그물코처럼 연결되어 있고 서로 의지해 있고 서로 영향과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존재하도록 되어 있다. 이런 겁니다. 이 그림은 그걸 지금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마치 태양과 내 생명이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지금 미래 사회를 얘기할 때 보면 몇 가지 개념들이 개념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초연결 사회라는 개념이지 않습니까? 미래 사회는 가면 갈수록 이제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보십시오. 이거는 본래 자연현상이죠. 이거는 자연현상. 자연현상을 확인해 보면 본래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본래. 내 눈에는 그런 것들이 잘 안 보이지만 실제 내용을 확인해 보면 참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인간들이 만들어낸 사회, 인간들이 만드는 사회도 이제는 초연결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연결. 과거에는 우리가 미국 따로, 대한민국 따로였습니다. 과거에는. 또는 뭐 기독교 따로, 불교 따로였고.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그렇게 따로따로 했기 때문에 과거에는 미국 경제가 휘청해도 대한민국 경제가 별로 영향받지 않았습니다. 100년 전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미국 경제가 휘청하면 우리나라 경제도 바로 휘청합니다. 네,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자, 이렇게 모두 연결되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죽으나 사나 우리는 더불어 함께 살아야 되는 교를 보다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지금 여기 내 생명도 그렇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그렇고 죽으나 사나 더불어 함께 살아야 된다는 사실. 너와 나가 또는 이 종교와 저 종교가 또는 남과 북이 또는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또는 동양과 서양이 또는 인간과 자연이 이제 더 확대되면 지구와 뭐 태양계가 지구와 우주가 모두가 다 그물의 그물코처럼 연결되어 있어서
주나 사나 결국은 공동 운명체라고 합니다. 온 우주가 다 한 몸 한 생명이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한 몸 한 생명. 이 세계관이 얼마만큼 투철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내 삶의 방식이 전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평화 문화를 갖고 가려면 이 세계관에 대한 더불어 함께 살 수밖에 없는, 더불어 함께 살아야만 되는, 더불어 함께 살도록 되어 있는 이 세계관에 대한 투철한 이해와 인식의 토대가 좀 제일 첫 번째 중요합니다. 이게 전제되면 그 다음에는 당연히 내가 능력이 있든 없든 조건이 좋든 굳든 경험이 뭐 많든 적든 이런 거와 관계없이 당연히 더불어 함께 사는 길을 가려고 노력하게 되는 거죠. 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더불어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우리는 만나고 대화하고 소통하고 더 나아가서는 의견들을 잘 조절해서 합의를 이루어내고 합의해서 함께 진행을 시키고 다른 길이 없는 겁니다. 더불어 함께 살려면. 우리가 지금 싸워서 이겨갖고 해결하는 방식으로 우리 모든 삶의 문제를 다루고 있거든요. 싸워서 상대를 제압하고 승리해서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해가고 이렇게 문제를 다루는 것이 모두가 다 익숙해 있습니다. 또 그것이 마치 진리처럼 되어 있습니다. 진리처럼. 그런데 그렇게 살아온 결과 어쨌는가? 과정과 결과는 어쨌는가? 그렇게 살아온 결과 그 과정과 결과를 단적으로 보여준 한마디 표현이 전 죽음으로 남긴 20세기 증언이라는 표현입니다. 혹시 그 책 보셨습니까? 죽음으로 남긴 20세기 증언. 이 책은 20세기 100년 동안에 퓰리처상을 수상한 작품들, 수상 작품만 모여서 책을 만들었는데 그 책을 우리나라에 소개하면서 붙인 제목입니다. 죽음으로 남긴 20세기 증언.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20세기 100년은 그야말로 인류 문명사에서 기적의 역사지 않습니까? 물질적으로 풍요로 기술적으로 고도로 편리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풍요와 편리 세상을 만들어 온 과정은 무슨 과정입니까? 죽임의 과정이었답니다. 죽이고 죽임을 당하는 이 악순환 그런 과정을 통해서 물질적 풍요와 또 고도의 편리의 한 하루를 만들어냈다. 그런데 죽임으로 이루어진 물질적 풍요, 죽임으로 이루어진 고도의 편리,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질까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달리 얘기하면 대단히 야만의 문명인 거죠. 파괴의 문명, 죽임의 문명이라는 얘기예요. 죽임의 문명. 여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미래는 그러면 어떨까?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미래로 나아가는 한은 미래는 더 위험하다. 어쩌면 생명의 종말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것이다. 이게 이제 거의 공통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이런 거. 그러면서 이 방식은 안 된다. 그래서 21세기 미래는 달라져야 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표현. 저는 뭐 종교인으로서 대단히 이게 참 말씀드리기가 좀 죄송스러운 얘기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부끄러운 얘기인데 거의 공통적인 견해가 종교 평화 없이 세계 평화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역사 속에서 벌어진 전쟁의 약 70%가 종교 전쟁입니다. 인간이 해서는 안 될 짓, 인간이 절대 해서는 안 될 짓 하나를 꼽으라면 그건 전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이 해서는 안 될, 인간이 절대 해서는 안 될 짓, 가장 야만적인 짓을 하나 꼽으라면 전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종교가 주범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걸 생각하면 역사 속에 종교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 속에서. 개인적으로는 종교가 있었을 수 있겠지만 사회적으로는 사실은 종교의 허울만 있었을 뿐입니다. 내용은 종교가 없었습니다. 종교 평화 없이 세계 평화 없다. 이 말은 달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종교 없으면 평화로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 그러나 이게 역사 경험입니다. 이런 걸 생각할 적에 편갈라서 힘을 길러갖고 싸워서 이겨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이건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건 결국 죽임의 삶이 될 수밖에 없다. 죽임의 역사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건 역사 경험이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 미래는 적어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서 모색된 것이 이제 뭐 생태운동, 뭐 공동체운동, 또 소위 뭐 생명운동, 뭐 생명평화운동 이렇게 나타났던 것이라고 저는 보죠. 저는 그런 것들이 나름대로 보이게 보이지 않게 곳곳에서 씨를 뿌리고 이런 씨앗들이 세월호를 겪으면서 더 분명해지기도 하고 거기에 대한 각성도 더 높아지기도 하고 그것이 결국은 저는 천만 평화의 촛불로 타오르고 그것이 새로운 물꼬를 텄고 오늘날 좀 대단히 기대를 많이 갖게 하는 남북 문제를 이렇게 사실 만들어내고 그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걸 생각할 적에 저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는 우리가 평화라고 하는 화두로 우리가 갖고 있는 뭐 폭력적인 것이라고 할 수도 있죠. 평화라고 하는 화두로 지금 아까 썼던 편지에는 평화로 핵무기를 녹여내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평화라는 화두로 하여튼 우리를 편가르게 만들어내고 우리를 서로 적대감을 갖게 만드는 이런 모든 것들을 녹여내겠다라고 하는 이런 입장에서 평화의 문제를 다뤄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저런 걸 생각하면서 저는 이제 불교를 하는 사람으로서 부처님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부처님이 80년 동안 이분이 사셨는데 부처님 80년 생애에서 가장 부처다운 모습을 보여줬던 사건, 장면이 뭘까? 그래서 주로 불교인들은 깨달음을 이룬 장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교를 깨달음의 정도라고 합니다. 깨달음. 근데 저는 가장 부처다운 장면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부처님 일생에서 가장 치명적인 실패 사례인데요. 실패 사례. 그것이 전쟁을 막으러 현장에 나가는 장면입니다. 전쟁을 막으러.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생겼어요. 물론 한쪽은 약소국이고 한쪽은 강대국입니다. 이 약소국은 바로 부처님 나라입니다. 부처님의 국가와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제 강대국이 그걸 정복하려고. 그래서 그 전쟁을 평화적으로 막겠다고 현장에 나갑니다. 정복군이 정복의 길을 열겠다고 이제 군사를 동원해서 가는데 그 한복판에 가서 고요히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임금도 부처님을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에요. 정복군 대장로. 가서 물어요. 왜 이렇게 떼약볕에 앉아 계시냐. 그러니까 싸움은 보나마나 승부는 결론에 나 있는 거예요. 강대국과 약소국이기 때문에. 보나마나. 그러니까 마치 국가와 민족이 없는 것은 무더운 여름 떼약볕 아래 떼약볕에 앉아 있는 것과 똑같다. 인도에서 떼약볕에 앉아 있는 건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내 나라와 내 민족이 없는 것은 마치 죽음과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임금이 이게 전쟁하면 안 된다고 하는구나. 그 뜻을 알고 철수합니다. 3번을 철수합니다. 그래도 이제 하여튼 정복력 때문에 쳐들어 철수했다가 또 온다 하면 또 가서 거기 앉아있고 또 철수하고 철수하면 나왔다가 또 들어온다 하면 또 들어가고 3번까지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끝내 설득이 안 돼서 4번째 쳐들어온다니까 부처님이 그 자리를 피합니다. 그럼 결국은 그 석가족이 멸망당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쟁 한복판에 홀로 고의 무슨 싸움으로 문제를 다루는 그 한복판에 들어가서 평화부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그 전쟁 한복판에 앉아있는 부처님의 모습, 코를 단신으로 가서 앉거든요. 그 장면이야말로 가장 어쩌면 부처님을 부처님다운 인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장면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분의 삶을 보면 일생 그 길을 걸었던 것이 죽을 때까지 일생 크고 작은 곳곳에 보면 일생을 평화와 자유를 화두로 그러니까 평화를 실현하는 것이 싸움 방식으로 평화를 실현하는 게 아니라 평화로운 방식으로 평화를 실현하는 거예요. 이 길을 일생을 가셔 그런 걸 보면서 왜 저분이 이렇게 평화를 중심 화두로 모든 문제를 다뤄갔을까? 그것을 제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좀 꼼꼼히 해보면 전 이런 판단이 됐습니다. 일상적으로 가만히 우리가 경험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큰 판이든 적은 판이든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건 무엇이냐면 평화가 깨지면 삶이 정상적으로 다뤄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와 나의 관계든 아내와 남편의 관계든 부모와 자식의 관계든 아니면 뭐 종교와 종교의 관계든 또는 사회 속에든 평화가 깨지는 순간 삶의 문제들이 정상적으로 다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평화롭게 문제를 다룰 때만이 정상적으로 삶의 문제를 다루거든요. 삶의 문제가 정상적으로 다뤄졌을 때 우리가 쓸데없는 문제도 발생시키지 않게 되고 발생된 문제도 합리적으로 풀어낼 수 있어요. 전 이 부분을 부처님은 굉장히 중요하게 주목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삶이 일상적 삶이 되어지고 이 세상이 하나의 문화가 되어지고 하기 위해서 일생을 걸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화가 깨지면 모든 정상이 깨진다. 평화가 깨지면 모든 삶이 합리적으로 정상적으로 다뤄지지 않는다. 합리적으로 정상적으로 다뤄지지 않는데 어떻게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문제가 제대로 풀리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희망하는 뭐 좋은 미래가 만들어질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회에서 지금 학교에서 무슨 왕따네, 폭력이네, 최근에는 미투 현상까지 보면 어떻습니까? 저는 삶의 모든 과정을 평화롭게 다뤄갔다고 한다면 전 이 문제가 전혀 다르게 이렇게 안 나타나고 봐요. 모든 과정을 평화롭게 모든 과정을 평화롭게만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사회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심지어는 어쩌면 사회 양극화 현상까지도 전 이렇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으라고 보고 불가피하게 나타났다 하더라도 훨씬 더 수준 높게 좋은 내용으로 문제를 풀어가고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평화롭게 할 수 있다고. 근데 결국 그것이 안 된 결과가 온갖 현상으로 나고 오늘도 원래는 저는 이제 서울에 와서 서울서 올 계획이었는데 우리 지역의 조그만 동네에서 이제 이제 프로그램 하나를 진행했는데 그게 이제 소위 성폭력 문제였어요. 그래서 성폭력 문제, 즉 성문화, 어쩌면 바람직한 성문화를
지속적으로 잘 만들어 가려면 1차적으로는 지금 당면한 그런 성폭력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풀어내고 또 예방해 갈 것인지 이런 얘기부터 하면 좋겠다 했거든요. 그 운동하는 사람들이 실상사에서 그 프로그램을 하는 프로그램이 전 늦게서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같이 보고 온이라고 지금 서울 한국 발언이 올라오게 됐습니다. 결국은 그런저런 문제들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결국은 삶의 전 과정을 평화롭게 다뤄낼 수 있는 이런 사고방식, 그런 세계관, 그런 사고방식 또는 그런 경험, 그런 실력, 그런 문화 이런 걸 만들어내는 게 기본적으로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어쩌면 이 운동은 우린 통일을 얘기 많이 하는데 통일이 돼도 이 운동은 지속돼야 마땅하지 않을까. 지속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평화운동은 통일이 되어도 우리는 평화하면 그냥 나라의 전쟁만 없으면 평화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한 70년 전쟁이 없는 거잖아요. 대한민국만 놓고 보면 70년.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실제 상황은. 온통 싸움판이 반복되고 있고 싸움으로 해서 어마어마한 아픔들이 발생하고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헬조선 얘기가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국가 간의 전쟁이 없는 일이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그것이 우리 삶의 문제를 평화롭게 하고 자유롭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데 충분 조건이냐면 절대 그렇지 않다는 얘기. 충분 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일상적으로 우리가 삶의 문제를 평화롭게 다뤄갈 수 있는 이런 실력, 이런 경험, 이런 문화 이런 것들을 탄탄하게 갖고 내는 것이 기본이 되었을 때 어쩌면 우리가 희망하는 평화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충분 조건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히려 국민이 이런 운동들을 도도하게 해낼 때 정부나 정치인들도 이걸 받아서 국가 문제를 다뤄갈 때 평화롭게 다뤄가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보니까 정부와 정치인들은 국민이 가고 싶은 길을 그들은 못 열어가요. 내가 보니까. 정말 국민이 가고 싶은 길은 국민들에 의해서 열리더라고요. 그것만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천만 촛불로 표현되어지는 천만 촛불만 놓고 보더라도 그것이 어떤 정부가 어떤 정치인 그 천만 촛불을 밝히게 했을 때입니다.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 스스로 우린 이 길을 가고 싶어. 우린 이렇게 가야 돼. 국민 스스로 그 길을 열어냈고 어쩌면 그 흐름을 잘 탄 사람이 집권해서 그걸 잘 또 이제 받아서 진전시키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 저는 한반도 평화 문제도 결국 이것이 일상적 평화 문화를 갖고 내는 걸 기본으로 해서 국민들이 이것을 중요하게 국민들이 한 뭐 8, 90% 우리가 평화가 아니면 자유로운 죽음을 선택할 거야. 이런 강한 의지와 신념을 갖고 일상 속에서 그것을 갖고 내기도 하고 강한 의지 표명을 해내기도 하고 이러면 자연스럽게 정부와 정치인들도 그걸 받아서 가고 주변 강대국들도 이런 주권자들의 뜻을 존중해서 한반도 문제를 다뤄가게 되고 그랬을 때 진정한 평화의 대한민국이나 평화의 한반도가 가능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쪽에 전 그런 것이 어쩌면 세월호의 한을 풀고 세월호의 어떤 염원을 실현해서 아이들에게 희망이 되어지는 길도 그럴 때 충분하게 제대로 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평화 얘기한다고 해서 특별한 방식, 기술 뭐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일상적으로 갖고 있는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장점들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실력들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고 크게 비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좀 이해나 인식을 좀 정확하게 하자 하는 것. 두 번째는 함께 살도록 되어 있다는 세계관을 전제하고 보면 우리는 당연히 만나고 대화하고 소통하는 방식으로 삶의 문제를 다뤄가야 마땅하고 전 이것이 바로 어쩌면 뭐라고 할까 우리가 희망하는 평화를 내 삶이 되게 하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고 우리 사회가 되도록 만들어가는 가장 큰 길이다.
좀 그런 걸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일단 뭐 제 의견 이 정도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래 그 스님과 함께 대화 나누는 것이 더 소중한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 의자를 요 앞으로 좀 끌어당겨서요. 여기서 앉아서 편하게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평화라는 것이 쉽지만 어렵습니다. 일상적으로도 참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이 포문을 좀 열기 위해서 제가 먼저 그 질문 하나를 드리고 우리 여기 함께 계신 분들의 질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평화 운동에 대한 오해입니다. 굉장히 많은 제국주의자들이 이 평화라는 외피를 쓰고서 들어왔던 것들이 사실이고요. 거기에 또 종교의 옷을 덧칠해서 뭐 평화유지군, 뭐 평화군, 뭐 십자군도 결국은 뭐 평화를 위한 십자군, 이렇게 이 평화가 왜곡된 형태로 많이 들어왔고요. 두 번째로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이 품이 넓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 자체가 어쩌면 그것이 올바른 그 역사의 길이겠는가, 정의의 심판이겠는가, 막 이런 것들이 생기고요. 또 경제학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경제적 평등이 없는 평화가 과연 가능하냐, 뭐 이런 질문도 합니다. 질문이 너무 어려우면 네. 못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 오해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경우에 그런 질문을 받을 때 이 평화운동가로서 굉장히 좀 당혹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먹도 많이 먹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좀 한 말씀 깨우침을 주십시오. 전들 뭐 무슨 특별한 뭐가 있겠습니까? 전 매우 일상성과 상식과 일상성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인데요. 제가 알고 있는 한은 종교는 상식의 길을 가자고 하는 게 전 종교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상식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알고 당연하게 하는 게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전 종교의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요. 그렇습니다. 모든 전쟁의 명분은 평화입니다. 그렇죠. 평화를 위해서는 뭐 전쟁이 필요하다. 불가피하다. 전쟁을 통해서 평화를 이루겠다. 평화를 지키겠다. 늘 그랬죠. 뭐 명분은 늘 안 그렇습니까? 자유, 정의, 평화를 명분으로 해서 전쟁들이 일어났습니다. 정의도 마찬가지고 평화도 마찬가지고 자유도 마찬가지고. 달리 얘기하면 인간이 실현하고 싶은 꿈, 인간이 실현하고 싶은 이상과 가치를 명분으로 해서 사실은 전쟁들이 벌어졌습니다. 이 명분이 아닌 전쟁은 없죠. 그런데 왜 그렇게 될까 하는 문제입니다. 왜? 거기에는 좀 더 근본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그건 아까 말씀드린 결국은 잘못된 세계관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된 세계관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 몸의 왼손과 오른손 같은 존재들이고 그런 관계들입니다. 그것이 너와 나이기도 하고 또는 이 종교 저 종교이기도 하고 이 나라 저 나라이기도 하고 또는 진보 보수이기도 하고 한 몸의 왼손과 오른손 같다고 한다면 그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찔러야 할 적이 있습니까? 거기 무찔러야 할 적은 없죠. 어떻게 하든지 함께 살아요. 그런 세계관에 토대한다고 한다면 저는 우리 삶의 문제를 또는 국가 간의 문제라 하더라도 또 종교 간의 문제라 하더라도 어떻게 다뤄야 될지에 대한 방법이나 태도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세계관이 분명하다니.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너는 너고 나는 나야. 기독교는 기독교고 불교는 불교야. 서양은 서양이고 동양은 동양이야.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야. 각각 분리된 따로따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무찔러야 될 적이 설정될 수밖에 없고
무찌라를 적을 설정하고 보니까 당연히 그렇게 온갖 멋진 명분을 내걸고 사람들을 현혹해서 그 싸움에 뛰어들도록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는 근본적으로 보면 잘못된 세계관이 바탕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가야 될 길이 동쪽인데 우리 서쪽을 향해서 막 가버린 꼴인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정의 이야기. 정의 이야기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문제가 있는 거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합니다. 그런데 문제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왼손과 오른손이라고 할 경우 자 한번 봅시다. 왼손 덩어리에 큰 종기가 났습니다. 그럴 경우 우리 이거 어떻게 다룹니까? 분노로 다룰 수 있습니까? 증오로 다룰 수 있습니까? 아니면 주먹으로 다룰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왼손에 한 몸의 오른손과 왼손 관계인데 왼손 덩어리에 종기가 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거는 지극정성을 다해서 치료해야만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분노하고 증오하고 처부셔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못된 세계관을 전제로 하다 보니까 결국은 분노하고 증오하고 처부시는 방식으로 문제를 다루게 되는 거죠. 그것도 세관과 직결된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또 한 가지는 왼손 덩어리에 종기가 났을 때 왼손 홀로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내 삶의 문제를 나 혼자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잘못된 세계관이 전제하다 보니까 마치 나 홀로 뭘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것이 극단화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극단. 근데 실제는 그 누구도 내 삶을 나 홀로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그건 이 세계 한번 보죠. 자, 태양이 없으면 나 홀로 내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물이 없으면, 산소가 없으면, 이웃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마치 왼손 덩어리에 나 있는 종기를 오른손과 함께해서 뭔가 다뤄야만 이것을 제대로 풀어낼 수 있는 건 똑같은 이치인 거예요. 이런 것. 그런데 우리는 잘못된 세계관이 전제되다 보니까 역시 그런 문제도 그렇게 다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세계관이 우리 전통 속에는 저는 이제 이웃사촌과 품앗이 마을 공동체로 표현되어 왔다고 봅니다. 마을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마을 공동체라는 말. 핵심적으로 뭐겠습니까? 거기는 적이 없습니다. 함께 살아야 될 이웃이 있고, 함께 살아야 될 형제가 있고, 함께 살아야 될 친구가 있는 거죠. 이웃사촌. 그리고 서로 돕고 나눠야 될 품앗이. 이거죠. 이게 마을입니다. 마을 공동체는. 공동체라는 말, 마을 공동체라는 말 속에는 적이 전제되지 않습니다. 적이 설정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함께 살아야 될 식구. 그러나 그 안에 말썽꾼이 있습니다. 말썽꾼. 근데 마을에서 말썽꾼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멍석말이도 하고 극심하게는 쫓아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원수니까 죽여버리자 이런 식이 아닌 거라는 얘기죠. 그런 것들은 이게 다른 거죠. 똑같이 멍석말이도 하고 때에 따라 심하게는 쫓아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뭔가 문제를 풀어내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이지 분노와 증오, 적개심, 배제, 제거의 논리로 문제가 다뤄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똑같이 문제를 다루긴 다루는데 전 이런 게 좀 이 세계관을 우리가 제대로 좀 짚어놓고 보면 그 다음에 우리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태도나 방식은 다르게 나타나고 여러 가지 새로운 길이 좀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죠. 이제는 적어도 우리가 20세기까지는 그런 잘못된 세계관에 토대한 사고방식과 방법론으로 문제를 다뤄와서 결국은 죽임의 21세기가 됐고 미래도 그것이 더 악화될 위험성이 생겨서 더 이상은 안 된다. 이렇게 우리가 좀 인식을 하고 미래를 좀 모색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할 적에 이제는
과거의 그런 구태로부터 우리가 결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어떤 운동보다도 평화운동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예, 이 뭐 그래요. 저는 뭐 마음속으로는 아직 그 의문이 풀리지 않습니다. 정말 고도의 운동이고 어려운 운동이 평화운동 같습니다. 자, 질문해 주실 분. 네. 예. 평화운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우리 윤기종 이사장님. 아까 한반도 평화 만들기 은빛 순례단 잠깐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단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 제가 정말 단원인지 모르겠는데 그 수지 행자님이 저를 카톡방에 초청을 해서 거기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쭉 보고 있습니다. 보는데 잘 이해가 안 가요. 한반도 평화 만들기는 좋은데 이게 뭘 어떻게 하자는 건지. 작년에 왜 스님이 이 평목까지 걷지 않았나요? 네. 그걸 걸으셨죠. 그래서 제가 이 화랑 유원지에서부터 시청까지는 따라서 걸었어요. 같이 한번 걸었는데 그래서 그 시청 지하에서 식사하고 저는 일이 있어 헤어졌는데 뭐 그런 거 하자는 건지 조금 좀 자세히 소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연장선이라고 이해해도 뭐 관계는 없죠. 뭐. 요거는 제가 제 얘기보다는 우리 이부영 이제 전 의원이 열심히 하시거든요. 그분 얘기를 소개하는 것이 오히려 편할 것 같습니다. 한반도 전쟁 불안이 막 고조되어지니까 그 아들, 며느리, 딸 사위들이 진지하게 아이들 때문에 도저히 불안해서 못 살겠다. 이민을 가든가 뭔 수를 내야 되지. 이걸 진지하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도 뭔가 좀 잘났다고 어지간히 뭘 한다고 설치고 다녔는데 그동안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뭘 한 거야 도대체가? 결국은 내 손자 손녀들한테 전쟁 불안에 벌벌 떨면서 살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 전쟁 불안 때문에 그야말로 전쟁긍긍할 수밖에 없는 한반도를 넘겨주는 할아버지, 어른, 이게 뭐야 도대체? 이런 생각을 아주 절실하게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게 뭔가를 의미 있게 뭐 대단히 뭘 한다고 막 허군 다녔는데 이런 상황이 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주 막 상당하게 뭐 충격적으로 그 부분을 아마 이제 생각을 하게 됐던가 봐요. 그러면서 이거 아니지 않나 뭔가 이게 그래서 이제 어쩌면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할까? 그러면서 아이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 또 하나는 뭔가 이건 제대로 못했다는 자괴심, 이런 게 상당히 뭔가 강렬하게 왔던 것. 그래서 이제 뭐 지금 뭐 역량도 별로 없고 열정도 지금은 다 사그라들고 남은 생도 얼마 안 되긴 하지만 남은 시간이라도 뭔가 적어도 아이들에게 평화로운 대한민국, 평화로운 한반도, 그래서 평화롭게 뭔가 꿈을 꾸며 살아갈 수 있는 미래가 될 수 있도록 뭔가 좀 그 길을 여는데 남은 시간 좀 내 열정이라도 좀 쓰고 싶다, 버텨주고. 이거 간단한 이런 얘기 한 가지. 다른 하나는 올 3.1절 3.1 정신을 기린다고 해서 대중들이 막 움직였는데 나타난 현상은 아시다시피 한쪽은 성조기, 한쪽은 한반도기. 우리 선인들은 독립이라는 대의를 위해서 기독교도 내려놓고 천도교도 내려놓고 불교도 내려놓고 뭐 진보, 보수, 좌파부 다 내려놓고 독립이라는 대에 다 함께 했는데 그걸 기린다라고 하는 후손들은 딱 두 조각 나왔고 서로 극단적인 적개심을 표출하고 그러면서 독립정신을 기린다고 이러고 있으니 선조들이 생각하면 기가 막히게 이러고 우리가 독립정신을 기린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이 문제를 풀지 않고 과연 남북 문제가 제대로 풀어갈 수 있을까? 남북에 뭐 정치적으로 해서 뭐 철종을 거대낸다 한들 이것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한다면
철조망이 없는 한반도 미래는 어떨까? 결국은 헬 한반도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고민인 거죠. 그래서 남북 문제는 남북 문제로 물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있겠지만 우리라도 한국 사회 안에서 이 벽을 뭔가 허물고 녹여내서 뭔가 좀 함께 뭔가 길을 찾아가고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이런 길을 좀 여는데 60 이상 사람들이 좀 나서서 뭔가를 해보자. 근데 뭘 할 수 있겠냐? 해서 이제 그 순례 얘기가 나온 겁니다. 순례하고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필요하다면 곳곳마다 평화 미래 같은 게 만들어져서 정말로 일상적인 평화 문화를 튼튼하게 구축해가는 쪽으로 우리가 역할을 하면서 뭔가 이제 뭐 정부를 향해서도 때에 따라 이런 제안도 하고 요구도 하고 좀 그러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나름대로 이제 준비를 해서 해보자고 했는데 준비가 안 됐어요. 거기는 여러 가지 보다도 나이 많은 분들 중심이다 보니까 손발이 별로 없는 거예요. 생각하고 말할 사람은 있는데 실체 못 만들 이게 없는 거예요. 그게 준비가 잘 안 돼서 이제 그렇다고 한다고 해놓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3일부터 이제 3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바뀌었습니다. 약간 처음엔 순례 중심으로 가다가 이거 해보면 안 되겠다 순례는. 그래서 하나는 방문 경청 순례 중요한 기관들 만나서 이 취지 설명하고 함께 하자고 가서 제안하고 두 번째는 대중들과 함께 만나서 또 역시 설명 제안하고 연찬 순례 세 번째가 이제 걷는 순례 이렇게 세 가지로 해서 지금은 방문 순례 연찬 순례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거는 이제 종교계 다 만났고요. 진보 보수진 다 만났습니다. 만나서 적어도 내년 3.1절이라도 범정부, 범국민, 범종교, 범시민이 함께 좀 3.1절을 기도를 해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뭔가 우리가 쌓여있는 벽들을 좀 허물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단초를 좀 열어보자. 그리고 어쨌든 이제 자유천명도 만나고, 민주노총도 만나고, 두루두루 하면서 어쨌든 저 극좌와 극우는 안 된다 하더라도 좀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이쪽 저쪽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지금 이걸 중심으로 얘기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한두 분만 더 질문을 예. 자기소개를 먼저 해주시고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가스회사 다니고 있는 신발 씨라고 합니다. 저 TV에서 제가 가끔씩 이렇게 뵀는데 이렇게 직접 뵈니까 진짜 그 장거리 걷기에 딱 알맞은 친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말 아주 그냥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이제 딱 그 두세 가지 좀 질문을 좀 할게요. 먼저 저는 이제 저와 이제 도법 스님과 지금 먼 저기 조그만 인연을 제가 따진다 보면은 저 인연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제가 88년도에 월주 스님한테 제가 군대에서 제가 소개를 받았거든요. 예, 그러고 보니까 저기 금산사에 그러니까 출가하셨기 때문에 제가 또 그런 윤사님이에요. 그러십니까?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인데 우리 불교계에서 지금까지 월주 스님이나 법정 스님이나 다 민주화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하신 분인데 지금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도법 스님이 계시지 않을까 저 생각을 좀 드는데 예, 아직까지 조금 좀 미흡합니다. 아주. 왜냐면은 저 월주 스님이나 그 법정 스님께서는 사회 쓴소리를 좀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이제 아무래도 우리 도법 스님께서는 저 화재, 저 화해, 저 평화 말리고 흥명은 붙이자 그래.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궁금한 게 그 생선 먹는 그 스님 그 사진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예, 그건 또 어떤 그 사진인지 좀 궁금하고 그리고 제가 또 달라이라마 용서 그 책을 보니까 그 달라이라마 스님도 이제 그 야크 고기를 이제 보니까 이제 가끔씩 그 드시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같은 이제 불자는 그 스님들은 하다못해 냉면을 드시더라도 밑에 이제 그 고기 드시면 안 되는 걸 알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 저는 이제 하물며 이제 달라이라마 스님께서도 이제 고기를 이렇게 드시는 이제 그 내용을 보고 그렇게 불교에서도 불가에서도 고기는 어느 정도 좀 허용이 되는 건지
그게 저 기준이 있는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궁금한 게 지금 달라이라마 스님께서 지금 인도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 이제 티베트 그 불교가 이제 저 우리하고 틀리게 이제 저 후계자를 조그만 이제 어린 사람을 갖다가 이제 후계자로 이제 하는데 지금 인도에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티베트 그 불교 그 지도자는 이제 어떻게 또 구하는 건지 그래서 이 자리하고 좀 그게 맞는 건지 몰라도 그리고 이제 그 스님께서 이제 대화를 하시면 이제 80% 이제 공감하신다고 그러는데 혹시 이제 나중에 한번 홍준표 대표님하고 한번 만나셔가지고 한번 대화를 해보셨으면 예, 꼭 좀 만나셔가지고 한번 이제 80% 정도 이제 그 이상은 안 되더라도 한번 하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 생선 먹는 이야기 그것이 뭔 사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제가 그때도 이라크 전이냐 한반도냐 할 때입니다. 2003년 초, 2000년 초 이라크 전이 터질 것인지 한반도 전쟁이 터질 것인지 그러다 이라크 전이 터지잖아요. 그때 이제 지리산에서 생명평화운동 그때 당시에 뭐 김지아 씨, 지금 말씀드린 이부영 씨, 강대인 선생 뭐 하여튼 대안을 고민하는 다수 분들이 모여서 우리가 6.25를 기억하는 것은 6.25라는 전쟁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기억되고 있는가? 무찌르자 오랑캐라고 기억되어지는 거죠. 6.25는. 이래갖고 과연 6.25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니 가능할까? 이건 뭔가 이게 근본적으로 아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뭘 했냐면 6.25하면 평화를 생각하게 하고 평화를 고민하게 하고 평화를 얘기하게 하고 평화를 모색하게 하자. 6.25하면. 6.25하면 무찌르자 오랑캐 이렇게 기억하지 않고 그래서 처음 한 게 6월 지리산에서 평화를 말한다. 6월 지리산에서 평화를 말한다. 이런 기획자담을 합니다. 거기서 이제 사실은 이제 이런저런 얘기들이 모아져서 생명평화운동을 하게 되고 거기서 전쟁이 일어나면 나는 총알을 비폭력 평화행동을 하는 내 몸으로 총알을 내가 받아 안을 거야. 이렇게 행동할 사람들 10만 명령 이건 율곡 선생의 10만 양병설에 착안해서 이 사람들 10만 명만 조직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그렇게 뭐 3.8선으로 오히려 전쟁 난다면 나가서 단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세계적으로 이렇게 호소도 하고 이렇게 하면 세계 여론이 평화 여론으로 들끓을 것이고 결국 이 힘이 전쟁을 가라앉히고 한반도 문제를 평화롭게 풀어가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탁발순례를 하게 돼요. 탁발은 부처님이 사실은 얻어먹는 걸 탁발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순례하면서 얻어먹는 걸.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제가 부처님은 얻어자셨기 때문에 음식을 취사 선택할 권한이 없습니다. 얻어먹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걸 고맙게 자신 거죠. 그러니까 뭐 고기가 된 음식도 먹을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 아주 거친 음식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음식이 되든지 간에 기쁜 마음으로 누군가가 베풀어준 음식을 고맙게 맛있게 먹었던 게 부처님의 식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육식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금방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부처님은 채식주의도 아니고 금육주의도 아닙니다. 그러면 부처님 무슨 주의자일까? 채식주의도 아니고 금육도 아니고 육식도 아니고 채식도 아니고 탁발식. 탁발식은 뭔가 음식을 본인이 선택하지 않는 거죠. 얻어먹는 거죠. 그래서 뭐 누구든지 자기 식구들이 먹을 음식을 일부분 나눠주면 기쁘게 감사히 먹어요. 전 이게 부처님의 식생활 태도이기 때문에 제가 탁발순례를 떠나면서 공개적으로 제가 글을 썼어요. 나도 부처님처럼 한번 한다. 걷는다. 얻어잔다. 얻어먹는다. 그리고 만나고 대화한다. 이렇게 해서 한 3만리, 한 8만 명 정도 한 5년간 했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다니면서 그냥 뭐
어떤 음식이든지 지역에서 준비해주는 음식들, 막 이렇게 식당에서 먹기도 하고 집에서 먹기도 하고 뭐 온갖 교회, 성당, 절 안 가는 데 없습니다. 아마 그런 과정에서 어디선가 그런 장면을 찍어서 이거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진이 어디서 나온 사진인지 잘 모르겠어요. 의도는 나쁜 의도로 그걸 경향신문에서 어디 했다는데 의도로 한 건 아닌데 누가 그걸 나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사연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기 문제는 그런 거라고 하는 거. 그래서 고기는 불교 문화권마다 다릅니다. 지금 불교 전통을 가장 잘 계승하고 탁발 문화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미얀마, 스리랑카, 태국 이쪽이거든요. 이쪽은 육식 금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북방불교, 그게 중국, 일본, 대만, 한국 이쪽이 주로인데 이쪽은 육식을 금하는 전통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 지역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전 부처님식으로 가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가장 상식적이다. 부처님식. 어쩌면 부처님식을 현대사회에 적용을 하면 지금은 얻어먹는 방식이 아니니까 적용한다면 보통 사람이 부담 없이 보통의 서민들이 부담 없이 한 끼 먹을 수 있는 그러면 10,000원 내외 정도 아니세요? 이런 보통의 음식을 가리지 않고 2년 되는 대로 먹는 것 이게 제가 볼 때는 가장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걸 공개를 해 글 썼어요. 그거는 이제 그렇게 내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하나는 뭐였죠? 두 가지 설명드렸고 고기 문제하고 달라이라마 후계자. 그것도 역시 티베트 불교 문화이기 때문에 뭐 그건 그것대로 장단점이 있다고 보는데 달라이라마 본인 스스로는 이 제도를 이제 끝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그는 불교적으로 사실 결코 그렇게 불교 사상과 정신으로 보더라도 싹 그렇게 잘 맞다고 보지 않습니다. 맞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불교 세계관 사회 방식을 보면 부처님 스스로도 후계자를 정한 적이 없습니다. 부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법에 의지하고 사람에 의지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떠난 이후에 스승 그 제자들한테 내가 떠난 이후에 여러분들의 스승은 사람이 아니고 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말씀해 놓은 가르침이 스승이다. 그러니까 법에 의지하고 사람에 의지하지 마라. 이게 이제 불교인데 역사는 그렇게 안 계세요. 사람으로 자꾸 하세요. 사람으로. 티베트 불교도 그 하나의 현상, 그런 현상이 하나인데요. 달라이라마 스스로는 그것을 끝내고 싶어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건 좀 두고 봐야 될 문제 같고요. 다만 현실에서는 중국은 중국 방식으로 그 후계자를 키우고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같은 경우. 아마 또 반대쪽은 달라이라마 쪽도 달라이라마는 그렇지만 그 조직이라고 하는 그렇잖아요. 그쪽대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건 끝내 결국은 분쟁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달라이라마 개인적으로는 끝냈으면 좋겠다. 예, 답변이 되셨죠? 또 다른 분 질문 없으신가요? 저는 이거 평생 이렇게 궁금했던 게 있어요, 선생님. 뭐냐면 이제 교육 운동을 하는 입장에서 우리 그 교육 운동을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말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습니다. 법화경을 읽는데 부처님께서 그 일체 대중 일부의 대중을 갈라치셨잖아요. 그거는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우리 그 교육의 정신과 좀 어긋난다. 왜 그 대중들을 갈라치셨을까? 이게 좀 궁금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여러 가지가 있. 근데 갈라쳤다고 해서 그것을 적대적으로 또는 배제 또는 뭐 척결, 제거 이런 성격은 아닌 거죠. 이런 성격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엄마가 일을 보고 늦게 집에 와서 저녁을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바빠. 근데 엄마하고 떨어져 있던 아이는 엄마가 집에 오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곁에서 막 칭얼거리고 매달리고 막 그런다. 엄마는 일을 해야 될 타임인데
그러니까 또 얼마나 귀찮고 못마땅하겠어요. 애정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데 정상적으로는 이것이 해결이 안 되고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소리를 빽 지르는 거잖아요. 야 이놈아 귀찮아 저리 가. 그래도 안 되고 이 칭을 지고 덤비면 어디다 뒤져버려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그때 어디다 뒤져버려 했을 때 가서 죽으란 말은 아니잖아요. 그 상황에 그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그런 방식이 필요했던 부분인 것이죠. 그러니까 나타난 현상이 비슷하다고 해서 내용도 같은 것인가 저는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그때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그런 방식의 대응을 해야만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끝까지 그걸 버리고 제거한 것일까? 그건 아니다. 예, 이렇게 어리석게 물어봐도 현명하게 답해 주십니다. 예, 또 질문해 주실 분 마지막 예. 요즘 저희 사회에서 적폐청산이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적폐청산이라는 이유로 정의라는 이유로 막 분노하고 이러는데 스님 입장에서는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분노하고 이러면서 평화가 없다면 과연 어떤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지 좀 지혜를 얻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아까 이제 정의론을 얘기할 때 주로 쓰는 말이 이제 기운운동장 얘기잖아요. 기운운동장. 정의는 실현해야 될 가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데 우리 모두가 실현해야 될 가치가 정의라고는 하는데 정의를 갖고 서로 죽기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정의를 갖고 싸우고 정의 갖고. 그럼 누구의 정의를 실현하자는 얘기입니까? 함께 실현할 정의는 뭘까? 함께 실현할까 하면 정의하고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 어떻게 좀 한번 정리해보자 조금만 뭐 얘기하는 편이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거기에 뭐 목사님도 계시고 법학자도 있고 그런데 저번에도 그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과연 평평한 운동장과 기우뚱한 운동장이 분리될 수 있는 것일까? 평평한 운동장이 전제되지 않으면 기우뚱한 운동장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우리가 판단해서 알 수 있을까? 그건 평평한 운동장을 전제를 했을 때 기우뚱한 운동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거 기울었구나 하는 판단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거 분리될 수 없다. 그러면 평평함과 기우뚱함이 함께 있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평평함과 기우뚱함이 함께 있다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우뚱함은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이렇게 가면 우리가 결국은 요즘 적폐 얘기할 때 적폐 대상으로 몰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네가 하면 불륜이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오는 거죠. 저는 이렇게 되는 게 핵심적인 적폐라고 봅니다. 이렇게 되는 거. 내가 하면 로맨스고 네가 하면 불륜이고 이게 진짜 그래서 이 적폐 문제는 물론 이제 정치적으로 우리가 다루게 되니까 결국 이편 저편 이렇게 가게 되는데 진정한 의미에서 적폐는 우리 모두가 함께 형성해 온 거라는 얘기죠. 긴 세월 동안에. 이걸 불교적으로는 공업이라고 얘기합니다. 함께 형성되어 해온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겨우도 이것을 걷어내려면은 정말로 함께 하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함께. 그래야 근데 우리는 지금 편이 갈리고 힘을 길러서 저쪽 편에 있는 사람들을 우린 적폐 세력으로 규정을 하고 이걸 걷어내는 방식으로 문제가 다뤄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의도는 그거 아니지만 현실은 그렇게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힘싸움이 되고 있는 거죠. 힘싸움. 적폐는 힘싸움으로 해결되기 어렵다고 저는 봐요. 적폐는 힘싸움으로. 한번 남북 문제도 한번 봐보세요. 김일성 논리적으로 우리는 만남의 대상이 아닙니다. 김일성. 그렇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는. 전쟁 배수잖아요. 악마죠. 죽여서 제거해야 될 대상이지 만날 대상이 아니라요.
그렇죠.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없애버릴 수도 없고 부정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만나서 풀어가잖아요. 이거 똑같은 현상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뭐 적폐를 우리가 잘 풀어내는 건 필요한 부분은 틀림이 없고, 마침 뭐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고 진보 진영이 집권을 해서 그 문제를 잘 하겠다고 이제 가는데, 저는 뭐 이거 잘 해야 된다고 봐요. 이렇게라도 가야 된다고 보고, 다만 이 문제를 어떻게 좀 최소화시킬 것인가는 것은 좀 더 깊이 고민들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하면 노면 쓰고 네가 하면 불임이라고 하는 이 문제. 이 문제를 100% 없게 할 수는 없다고 봐요. 이걸 어떻게 최소화시키면서 해낼 것인가 하는 게 좀 과제라고 보죠. 불교계에서도 뭐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화쟁을 들고 나오면 저 사람은 정의에 반대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나가고, 불교계 대표 진보 지식인이라 진보 좌파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명진 스님이라든가 또는 뭐 우의정 교수라든가 이도험 이런 사람들이 계속 나를 이제 거의 매도를 합니다. 매도를 적폐 세력으로. 그러는데 저는 이 문제는 결국은 사실 우리의 적폐는 나에게도 있고 너에게도 있는 거거든요. 오랫동안 누적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고. 이걸 정직하게 우리는 좀 인정을 하고 적어도 이 부분은 좀 함께 풀어야 될 화두로, 좀 함께 풀어야 할 화두로 이렇게 전제를 하고 가야 되는데, 그런 판이 만들어지긴 쉽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누군가가 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쪽에선가. 그러면 결국은 집권한 쪽에서 그것을 할 수밖에 없는데, 하더라도 저쪽에만 적폐가 있는 게 아니라 이쪽에도 적폐가 있다는 사실을 좀 염두에 두면서 최대한 그래요. 저쪽에도 극단적으로 저쪽에 가 있지 않고 좀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동의할 수 있도록 문제를 잘 풀어내고 적폐 청산을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내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함께하면 제일 좋은데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느 한쪽에서 할 수밖에 없는데, 어디선가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 부분을 좀 더 사력 있게, 좀 더 포용력 있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정치적으로 할 분은 좀 정치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정치적으로 하는 부분은 너무 역량이 약한 것 같아요. 그럼 결국은 법적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가게 되면 저는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부분까지 법적으로 가게 되면 저는 함께 뭔가를 풀어내는 쪽으로 가기는 대단히 어려워지라고 봐요. 정치로 풀 건 정치로 풀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정치자니까. 물론 뭐 뭐라고 하니까 선명하게 어떤 정의를 외치는 분들로부터는 환영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선명하게 정의를 외치는 분들. 예, 정치적으로 푸는 것 자체는. 그렇지만 저는 오히려 정치로 풀 건 정치로 정리를 하고, 어쩌면 사법적으로 가는 부분을 오히려 좀 줄여야 오히려 좀 함께 뭘 하는 이제 공간을 더 넓혀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보면 그게 안 돼요. 내가 그런 정치력은 약해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끝내는 법으로 가는 거잖아요. 끝내는 법으로 가게 되면 제가 볼 적에는 함께 하는 공간을 넓혀가는 쪽으로는 한계를 많이 가질 수가 없지 않을까. 전 이런 현상은 이 법을 다루는 분들하고 얘기를 들어봐서, 그 중에 내가 볼 때 이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냐면, 지금 세월호 특조위원장 했던 분, 이석태 변호사인가요? 이석태 변협 의장인가 뭐 할 때입니다. 그 새만금 문제 때문에 뭐 그 문제를 중간 역할을 좀 해보자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그분이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최상의 판결보다 최악의 합의가 낫다. 이게 이제 법을 잘 다루다는 그렇게 최상의 판결보다 최악의 합의가 낫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판결은 절대 승복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판결은 그냥 법으로 결정할 뿐이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뒤집으려고 들게 돼요. 그러나 합의는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저는 이거 똑같은 맥락이 적폐 청산이라고 하는 부분도 어쨌든 함께하는 영역을 키워내는 방식으로 어쨌든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한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오늘 도법 스님을 모시고 우리는 생명평화운동의 진수, 함께 한다는 진리에 대해서 도법 스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끝내려고 하니까 꼭 또 이렇게 마지막에 예, 우리 한양대 죄송해요.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제가 본의 아니게 요 근래 새만금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요. 저도 그거의 부정적인 영향 뭐 그런 부분은 공감하는데 이미 이제 완공이 됐고 향후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시설이나 아니면 이 부분을 좀 활용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좀 고견을 좀 듣고 싶은데요. 예. 이게 어떠한 방향으로 이게 좀 저는 뭐 그런 실력이나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아니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라고 저는 봐요. 사회적 합의 그 문제에 대해서 전 사회적 합의를 하면 할 수 있는 일은 많다고 봐요. 지금도 저는 사실 새만금 운동에는 직접 뛰어들지는 않았습니다. 간접적으로만. 다만 저와 함께 했던 수경 스님이 그 전위에서 새만금 운동을 거의 꺼져가는 불을 다시 피워올린 인물인데 수경 스님. 그래서 수경 스님 삼보일배가 하도 유명해지니까 영국에서 그 유명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삼보일배를 한번 하고 싶다. 와서 좀 지도해달라 하는 초청을 받아서 영국을 가게 됐는데 혼자 가기 뭐하니까 나보고 자꾸 가자니 외국 잘 안 나가거든요. 그래 따라간 적이 있습니다. 따라갔다가 영국에는 그 조류 시민운동 단체인데 조류도 그게 세계적인 단체더라고요. 거기 사무총장은 총리 만나는 어려움 정도 된대요. 사무총장 만나려면. 근데 그 사람이 새만금에 관심이 굉장히 많고 잘 알아서 새만금 관계자가 왔다니까 우리를 만나준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는 새만금 싸움은 우리가 이제 졌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제 간척 사업은 이루어진다.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 시민 사회는 거의 자포자기에 빠져 있다 이 문제가. 이럴 때 당신들은 먼저 경험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니까 그 얘기가 새만금 문제를 놓고 보면 간척 사업이 다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할 일은 너무 많다. 절대 뭔가 자포자기 해서는 안 된다. 할 일은 너무 많기 때문에 계속 해야 된다. 그 이유도 할 일이 너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다른 하나는 개발과 보존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길러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자기도 그건 잘 모르겠다. 그래서 그건 우리 희망사항이다. 개발 안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지금 보존을 가볍게 취급할 수도 없고 이 두 마리 토끼를 잘 길러내는 쪽으로 어쨌든 접근하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이 잘 될지 안 될지는 알 수는 없지만 거기에 맞춰서 가능하도록 하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입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새만금 문제는 지금도 할 일은 많다고 봅니다. 다만 사회적 합의만 이루어지면 뭐 틀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그런데 사회적 합의가 없이는 뭘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어쩌면 전라북도나 정부가 하고자 했던 일을 되든지 말든지 그냥 가는 거죠. 현재 결정은 사회적 합의가 없습니다. 근데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려고 해도 과거에 새만금 운동했던 반대 진영이 그래도 왕성하게 활동할 때는 야 이거 같이 만나서 뭐 좀 타협해보자 하면 얘기해볼 수 있었는데 이게 지금 거의 없는 상태예요.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하자고 하면 이쪽에서 절대 하려고 안 되죠. 뭔가 이게 야 우리가 이거 뭔가 타협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뭔가 부담을 느낄 때 그 얘기가 먹혀 들어가는 건데 지금은 반대 운동하는 쪽이 전혀 거의 전무한 상태거든요. 전무한 상태다 보니까 그렇게 해보자고 하면 이쪽은 전혀 거기에 응할 생각이 없는 거죠. 그냥 밀고 나가려고 그러죠. 현재 상황에서.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뭘 해볼 수 있는지 저는 별로 없다고 봐요. 다만 기록 남기는 정도가 할 수 있는 일이다.
현재 제가 대답할 수 있는 그 정도입니다. 예. 그 정말 평화는 함께하는 것이다. 가장 간결하고 인상 깊었던 말씀 같았습니다. 아리랑 연구가들 중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아리랑 할 때 이 아리가 크게 하나가 된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아리랑을 높이 부르면서 남과 북이 하나 되고 또 우리 결의가 하나 되고 모두가 한 가족처럼 함께 되는 이 평화의 날을 생각을 해봅니다. 그 평화의 날을 위해서 이렇게 큰 말씀을 주신 우리 도법 스님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손뼉 부탁드리겠습니다.